안녕하세요. 네, 홍성규의 진보TV 주간 뉴스 브리핑 세상을 보는 눈 11월 27일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5가지 소식 준비했는데요. 먼저 노동 소식입니다. 이제 연말이 가까워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뉴스들이 나오죠. 올해 역대 어떤 분야에 걸쳐서 10대 뉴스, 5대 뉴스 이런 게 이제 줄줄이 쏟아질 텐데 노동과 관련해서도 노동법 교수 10명이 선정한 올해의 노동 판결이라는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이거는 보통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는 그 5가지 언론, 민중의 소리, 매일노동뉴스, 미디어오늘,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여기에 속해 있는 그 뉴스는 아니었는데 제가 보다가 포털뉴스에서 보다가 있어서 얼른 가지고 왔습니다. 노동법률이라는 그 언론에 실린 기사인데요. 지난 25일날 이 노동법률에서 노동법 교수 1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의 주요 노동 판결을 물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많은 교수들이 꼽았던 게 몇 명이냐면 총 8표를 받았던 게요. 임금 피크제 판결이었어요. 아마 저도 우리 유튜브 방송에서 소개를 한번 해드렸던 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 대법원에서 지난 5월 달에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시행했던 정년 보장형 임금 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연령 차별이라면서 위법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판결은 임금 피크제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최초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 노동법 교수들의 그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게 아니었나 싶어요. 저도 이 임금 피크제 관련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임금 피크제라고 하는 건 내가 정년이 있으면 정년까지 가는 건 당연한 거고 이 정년을 넘어서 더 연장을 했을 때 사실은 이 임금 피크제가 적용이 돼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부분 정년까지, 그러니까 이것도 이름이 좀 잘못됐잖아요. 정년 보장형 임금 피크제. 아니 말이 안 되죠. 임금 피크제가 아니더라도 정년은 보장을 해야 되는 건데 정년을 보장해 준다는 거를 이유로 해서 임금 피크제, 임금을 삭감을 해버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내렸던 거예요. 이 판결 이후에 이제 대형 로펌들은 난리가 났죠. TF를 구성하거나 세미나를 열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주력을 했고요. 노동계도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노조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집단 소송을 왜냐하면 이게 한국전자기술연구원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 만연해 있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바로 한국항공우주산업 근로자 131명도 이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12일 만에 임금 피크제 무효 소송을 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임금 피크제 다음으로 많은 표를 얻었던 게 7표를 얻었는데요. 포스코, 그 유명한 포스코의 불법 파견 판결이었어요. 이거는 지난 7월 달에 있었는데 포스코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 형태로 사용했다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스코의 불법 파견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이었는데 제철업계에서 사내하청을 불법 파견으로 봤던 첫 번째 판결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5표를 받았던 파견 근로자 기간제 전환 위법 판결. 약간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지난 1월 달에 이 판결이 나왔는데 파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부담할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파견 노동자가 원래는 이제 그 비정규직이 2년이 지나면 정규직 노동자가 돼야 되고 원래는 파견하면 안 되는 업종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또 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그러니까 파견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을 할 때 기간제 근로 형태로 고용하면 안 된다. 이것도 더 꼼수겠죠. 그래서 이 선을 그었던 건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최초의 판결이라고 그 의미를 부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총 4표를 받았는데요. 특근을 거부한 방위산업체 근로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거였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방산업체에서는 쟁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그 조합원들 중 일부가 쟁행위를 할 수 없는 방산물자 생산 부서의 소속인데도 불구하고 특근 거부 등의 준법 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특근을 거부한 거는 사실은 불법도 아니고 파업도 아니고 무슨 쟁의행위도 아니고 그야말로 준법 투쟁이잖아요. 특근은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거부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근데 1, 2심에서는 모두 유죄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근데 대법원에서는
이 현대 로템이었는데요. 현대 로템의 특근은 통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 당연히 노동계에서는 환영을 했겠죠. 준법 투쟁을 쟁의행위로 보기 어려워졌다라고 노동계에서는 반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표를 얻었던 게 세 표.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간접 생산 공정 업무의 일부를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수행한 것은 불법 파견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죠. 대법원이 판단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판결도 적지 않게 언급이 됐어요. 예를 들면 롯데마트 육아휴직 판결이 대표적인데요. 이 판결은 세 표를 받았거든요. 대법원은 육아휴직 복귀자를 이전과 다른 업무에 배치한 롯데마트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판단하는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또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법원에서 이게 노동법 교수 10명이 선정한 올해의 노동 판결인데요. 당연히 우리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판결들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법은 여전히 우리 노동자들에게 멀지만 우리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해서 그만큼 지금까지 또 노력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런 판결들이 하나 둘씩 나오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이런 판결들이 새로운 판례들이 되겠죠.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노동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주 40시간제 노동제를 흔들고 있다 이런 소식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꾸렸던 연구회가 미래노동시장연구회라는 거예요. 노동부나 정부에서는 당연히 다양한 이 전문가들을 불러서 연구회를 만들었다고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웠었고 취임하자마자 밀어붙이고 있는 것들을 보면 사실은 이 미래노동시장연구회라는 곳이 어떤 결론을 이끌어낼지는 정말 불을 보듯 뻔한 일이겠죠. 최근에 이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주 40시간 노동제잖아요. 하루에 8시간 곱하기 5일 그리고 12시간을 연장 근무를 노동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주당 1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연장 근로 관리 단위를 주가 아니라 주당 12시간이 아니라 월이라든지 분기라든지 반기나 연간 단위로 바꾸는 방안을 내놓았어요. 그럼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주당 12시간을 더 시킬 수 있다면 월로 따지면 4주라고 하면 48시간을 더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월로 이 기간을 늘려놓게 되면 48시간을 빡 당겨가지고 빡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노동자들이 완전 혹사당하겠죠. 이를테면 월 단위로 바꾸면 저는 아까 4주로 계산해서 48시간이라고 했지만 4주가 좀 넘잖아요. 월 52.2시간 안에서 한 주의 연장 근로를 몰아시킬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하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 방안인 건데요. 문제는요, 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유럽 주요 국가의 근로시간 제도를 참고했다라고 계속 우기고 있거든요. 이 칼럼의 핵심은 뭐냐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다. 우리도 생각해보면 아니 그럼 유럽에 있는 노동자들은 우리나라 노동자들보다 훨씬 더 혹사를 당하고 있단 말이야? 전혀 우리 상식에도 맞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계속해서 유럽을 언급하는가? 그 거짓말의 핵심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게 이 칼럼에 요번에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김기덕 칼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부와 연구회가 위와 같이 연장근로의 단위기간을 주 단위에서 월 단위 등으로 확대 방안을 마련 추진하면서 그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외국 사례다. 그러면서 이제 독일의 이야기나 프랑스나 영국의 이야기를 갖고 오고 있는데 이것은 독일 노동법상 법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독일 노동자들이 적용받는 노동시간제는 법이 아니다. 그럼 뭐겠어요? 우리의 경우처럼 사업장 단위로 정하는 노동시간제와는 별개로 실질적으로 법처럼 독일 노동자 일반에 적용되는 산별협약에서 정하는 노동시간제가 있다. 통상적으로 산별협약으로 정한 노동제는요. 우리나라는 주 40시간이잖아요. 주 35시간이래요. 일단 여기에서부터 우리나라보다 주당 5시간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이 1,900시간이 넘는데 비해서 독일은 1,300시간 정도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의 노동자에 비해서 우리 노동자들은 연간 무려 400시간에서 600시간이나 일을 더 하고 있는 거예요. 1년에 두세 달을 더 일하고 있는 셈인 거죠. 이와 같은 노동현실에서 노동시간 제도의 개혁 방안은 연장 근로를 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노동시간 자체를 줄이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 나라에서는 사용자들은 연장 근로를 더 할 수 있도록 주 52시간제를 개폐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아주 나쁜 이야기들이죠. 근로기준법 50조가 정한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이다.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강행 규정인데요. 그야말로 법정 근로시간인데도 53조를 통해서 이를 초과해서 1주간에 12시간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이 나라에서 법정 근로시간제가 엉망이 돼버리고 말았다. 이로 인해서 연 1,80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 대한민국 노동자의 근로시간은요 1,900시간을 초과해 버렸습니다. 당연히 이를 바로잡는 것에서 노동시간에 관한 개혁은 시작이 돼야 하지만 오늘 이 나라에서는 뻔뻔스럽게도 그 연장 근로제마저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야말로 이 나라 노동자를 위한 근로기준법상 노동제를 파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라고 김기덕 변호사는 일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는 정치면 뉴스 준비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귀를 의심했다니까요.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5일 날 국회에서 나경원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서 했던 얘기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젊은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출산 장려 운동에 대해 감성적 저항감을 느끼는 게 아닌가 그런 걸 좀 느낀다고 하면서 기독교계에서 저출생 인구 감소 해결을 위해서 자살 예방 운동이나 미혼모 정식 가정 인정 뭐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동성애 동성혼 치유 회복 운동을 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소개를 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그동안 차별금지법에도 반대해왔고 정치권에서도 보수 개신교계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의 입에서 동성애 동성혼 치유 회복 운동이라는 말 자체가 나왔던 것이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 김진표 의장이 언급했던 동성애 동성혼 치유 회복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요. 보수 기독교계의 탈동성애 운동을 가리키는데요. 이거는 동성애를 치료해야 하는 정신질환으로 규정하고 전환치료 등 비과학적 의료행위를 또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인권 침해 또 문제들이 나오겠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생을 마감하거나 정말 이 어려운 정말 그 참담한 환경에 빠지기도 하죠. 세계정신의학협회에서는요. 지난 2016년에 몇 년 전이에요. 벌써 6년, 7년 전이에요. 선천적인 성적 지향이 바뀔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동성애를 치료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편견이고 비윤리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세계보건기구에서는요. 동성애를 국제질병분류표에서 제외한 게 벌써 30년 전이에요. 1992년도의 일이고요. 트랜스젠더 역시 지난 2018년도에 제외되었습니다. 이런 성적 지향에 대해서도요. 정상적인 개성의 표출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이에 따라서 이미 전 세계적으로 34개에 달하는 국가에서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 법제화하는 조치를 취했는데요. 유럽연합의 기본권 협정에서도 성적 정체성에 따른 모든 차별을 국가가 금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해요. 이번에 김진표 국회의장의 발언은 이 망언은 이 모든 시대적 추세의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저는 귀를 의심할 만한 반인권적 발언이 아니었나. 근데 이런 반인권적 발언이 국회의장의 입에서 버젓이 나왔다는데 정말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민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쌓아왔던 우리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준을 국회의장이 한꺼번에 짓밟아버리는 폭거가 아니었는가 싶고요. 이러면서도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국격 운운하며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즉각 김진표 국회의장은 우리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엊그저께 이제 우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하루 파업 25일이었죠. 금요일 날이었는데요. 하루 파업을 하고 집회를 쭉 했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줄줄이 파업이 예고가 되고 있는데 이게 다 공공부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노동계 소식으로 제기하진 않았고 사회면 소식으로 오늘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1월 23일 날 서울대 병원과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갔고요. 24일 0시를 기해서는 뉴스에서 보셨죠?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을 했어요. 그리고 25일에는 조리실무사, 특수교육실무사, 초등 돌봄 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고요. 또 28일에는 인천공항과 지역난방, 철도 비정규직, 그러니까 자회사인 거죠. 이 노동자들이 파업을, 그리고 30일, 11월 30일에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을 이어간대요. 그리고 12월 달로 넘어가면 12월 1일 날에는 대구 지하철 노조, 12월 2일에는 철도 노조 파업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대부분 얘기를 쭉 들어보시니까 물류, 교통, 학교, 병원 등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로 대상은 어디겠어요? 국가가 대상인 거죠. 이런 파업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번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공공운수 노조는 이번 연쇄 파업을 10만 대정부 공동파업 총력 투쟁으로 부르기로 했대요. 이태원 참사와 잇따른 중대재해에서 드러난 국가 책임의 부재를 묻고 공공부문 노동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인력과 제도를 확충하라는 취지입니다. 대정부 공동파업은 다음 달 1일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10만 명 규모의 파업 결의대회가 정점으로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노정 간의 대결 구도는 다음 달 국회 앞에서 계속 이어질 것 같고 정점을 찍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예산 정부,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둘러싼 국회 논의가 끝나고 나면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라든지 다들 이 국민동의청원도 같이 하셨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노조법 2, 3조 개정안, 더 쉽게 얘기하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전태일 3법 이런 얘기로 표현했던 이 노조법 2, 3조 개정안 등 굵직굵직한 쟁점들이 국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민변 등 93개 시민사회 노동단체와 4개 정당이 참여한 노조법 2, 3조 개정 운동본부는요, 지난 11월 29일부터 단식 농성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노동자들 파이팅! 우리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힘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또 망언을 했죠. 노조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표현이 나왔던 거예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했던 말이죠. 마치 다른 말을 이렇게 인용하는 것처럼 민주노총은 국민의 혐오 대상이 됐고 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는 말까지 생겼다. 와, 진짜 누가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노조가 죽으면 노동자도 죽습니다. 노조가 죽으면 국민 전체가 다 죽어요. 노조가 살아야, 민주노총이 살아야 우리 노동자 서민의 삶도 살 수가 있는 거겠죠. 주호영 원내대표 거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화물연대 같은 경우는 올해 6월 달에 파업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국토교통부와 협약을 맺고 파업을 중단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원희룡이죠. 이 국토교통부가 이 협의를 다 깨버리고 나니까 다시 파업에 나서게 된 것인데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되겠어요? 국토교통부와 정부가 져야 되겠죠. 약속은 약속이잖아요. 예, 역시 우리 파업에 나서고 있는 공공부문의 모든 노동자들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5번째 소식입니다. 문화면 소식이면서 사회면 소식인데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쭉 읽어드릴게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10월 16일 일요일 오전 10시에 부산 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43주년 부마 민주항쟁 기념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뮤지션, 가수죠. 이랑의 노래가 배제를 당했다라는 사실이 뒤늦게 지난 11월 21일 날 JTBC 뉴스의 단독 보도에 의해서 알려진 거예요. 원래 부마 민주항쟁 기념재단은 이 기념식에 이 이랑 가수를 섭외하면서 재단 측의 요청으로 이랑의 대표곡인
늑대가 나타났다를 부를 예정이었대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저도 예전에 이제 소식을 듣고 들어봤는데 이 곡은 지난해 이랑이 발표한 정규 음반 늑대가 나타났다의 타이틀곡이면서 올해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최고상 격인 올해의 음반을 수상하게 만든 주역이에요. 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저항 의지를 은유적이면서도 직설적으로 표현한 곡은 이랑의 형형한 정신과 창작력을 만방에 알리면서 오늘의 민중가요로 널리 공인받았다. 그래서 찾아서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노래가 나올 수 있구나 라고 이제 저도 많이 좀 감탄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기념식 3주 전에 행정안전부에서 이랑이 행사에서 부르려고 한 곡 가운데 늑대가 나타났다를 빼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념식의 감독과 이랑은 당연히 이 요청을 거절했죠. 그 결과 이랑의 공연은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올해 기념식에서는 피아니스트와 성악가의 공연만 펼쳐졌다고 합니다. 사실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은 행정안전부의 예산을 받는 위치였기 때문에 이 행안부의 부당한 요구를 무시하거나 거절할 수가 없었겠죠. 이 과정에서 이랑에게 본인의 노래인 늑대가 나타났다 대신에 상록수를 불러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엄연한 본인의 창작곡이 있고 또 그 곡을 부르겠다고 밝힌 뮤지션에게 다른 사람의 곡을 요청하는 것은 분명한 검열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죠. 적절하지 못한 것을 넘어서 무례한 처사였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는 저항과 민주주의의 기념식에 과거에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이 그랬던 것처럼 명확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기획자의 판단과 예술가의 선곡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예술 표현의 자유를 검열을 했던 거예요. 가로막힌 것은 노래만이 아니었겠죠. 이게 부마 민중항쟁을 기념하는 일이었잖아요. 항쟁의 정신까지 짓밟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BTS를 비롯한 K-팝 뮤지션이 해외에서 인기를 끌 때는 국력 신장의 증거처럼 자랑스럽게 활용하면서도 뮤지션이 비판적 정신을 노래할 때는 이번에 이랑 가수의 사리처럼 좌시하지 않는 모습은 현재의 통치 세력이 얼마나 이중적이며 가식적인지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블랙리스트, 박근혜 독재정권 시절의 블랙리스트 사건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음악계에는요, 특정 지자체에서 공연 섭외 금지 예술인 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소문이 은밀하게 떠돌고 있대요. 블랙리스트의 유령은 죽지 않은 거죠. 과거는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술가의 입을 틀어막아도 노래는 사라지지 않는다. 어떤 정부는 예술가의 입을 틀어막아 예술가의 일을 빼앗고 마음을 짓밟지만 그 정부는 번번이 몰락해서 어떤 권력도 예술 위에 있을 수 없음을 증명했다. 이 칼럼의 마지막을 이렇게 맺었어요. 바람도 햇살도 막지 못하고 노래도 막지 못한다. 노래와 싸우지 마라. 그러라고 맡긴 권력이 아니다. 이 칼럼은 민중의 소리에 실린 서정민갑의 수요 뮤직이라는 칼럼에서 이번에 나왔던 윤석열 정부가 틀어막은 이랑의 노래라는 칼럼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거꾸로 이 이랑 뮤지션의 늑대가 나타났다라는 노래를 찾아 듣는 분들이 도대체 어떤 노래였던 거야? 저도 이전에 이제 이 상을 받았을 때 찾아 들었었고 그때도 되게 화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거꾸로 이번에 이 논란 때문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랑의 늑대가 나타났다를 찾아 들으면서 다시 또 뜨고 있다는 이 반가운 소식도 한켠에 있습니다. 정말 이 단시간 내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사실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정말 몇 년은 흐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이 단시간 내에 어떻게 이렇게 빠른 속도로 과거에 가깝게는 박근혜 독재 정권 시절, 더 멀게는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그 전에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 시절의 모습을 계속해서 쫓아가고 있는지 정말 그 속도가 대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대응도 그에 못지 않죠. 역사는 거꾸로는 절대로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곳곳에서 저항이 또 터져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노동자들을 필두로 해서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의 사안을 가지고 여성계에서, 그리고 청년들과 농민들도 벌써 농민대회를 몇 차례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각계각층에서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이 윤석열 정부의 행태에 맞서는 행동들도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약간 빠르게 말씀드렸나요? 오늘 이렇게 5가지 소식 전해드렸어요. 와, 벌써 연말이에요. 다음 주면 12월 달에 뵙게 될 것 같은데요. 벌써 올해도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이 마지막 남은 한 달 잘 정리를 하면 올해가 잘 정리가 되는 것이겠고, 이 한 달이 또 어떻게 갔는지 모르면 올해 전체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는 형국이 되겠죠. 마지막 우리 앞에 남은 한 달 잘 정리할 수 있도록 계획들을 잘 정비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홍성규의 진보TV 주간 뉴스 브리핑 세상을 보는 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